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저번 오디오 클립 오디오북 영상 잘 보셨나요? 그 영상에서 제가 오디오 클립 오디오북의 낭독자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정확히 어떤 책을 읽는지 또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직접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은 책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입니다. 요 문학동네의 판본으로 읽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판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알라딘에서 한정판으로 나왔던 프랑켄슈타인인데요.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여러분이 평소에 좀 친숙하게는 느끼지만 정작 읽어본 적은 없는 그런 고전 문학들 중에 골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고요. 그 중에서도 여성 작가가 쓴 책을 골라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전 문학 중에서 여성 작가가 쓴 책 중에서도 이 프랑켄슈타인이 올해 출간 200주년을 맞이를 했거든요. 이게 1818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올해로 출간 200주년을 맞이해서 또 의미가 있는 책이기도 하고, 또 제가 SF 좋아하는 거 다 아시죠? 이 책이 SF의 어떻게 보면 약간 조상님 격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을 읽게 됐고요. 일단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 자체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려볼게요. 네, 일단 프랑켄슈타인을 쓴 작가 메리 셸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메리 셸리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 작가고요. 1797년에 태어나서 1851년에 죽은 그런 작가입니다. 메리 셸리는 여러분이 책에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지나가다가 어디 온라인 서점에서 보셨을 법한 여성의 권리 옹호라는 책을 쓴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딸입니다. 이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와 윌리엄 고드윈이라는 급진파 정치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고요. 이 두 사상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보니까 굉장히 뛰어난 지성과 글솜씨를 지녔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메리 셸리를 낳은 열흘 만에 산후결로 숨을 거두게 되고요. 메리 셸리는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윌리엄 고드윈의 슬하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윌리엄 고드윈은 곧 다른 여성과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새어머니 메리 제인 클레르몽이라는 여성과 메리 셸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명민한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고요. 이 사상가인 아버지, 정치가인 아버지의 집에 드나드는 뛰어난 지성인들의 대화를 엿듣기도 하고, 또 집에 있었던 수많은 장서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독파해 나가면서 본인의 지성을 갈고 닦았던 그런 여성이기도 합니다. 이 메리 셸리가 1814년에 이제 아버지의 제자였던 퍼시 비시 셸리라는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둘이 굉장히 격렬한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이 둘이 사랑의 도피를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도피 생활 4년차 정도에 썼던 책이 바로 프랑켄슈타인이고요. 프랑켄슈타인의 원제는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라는 제목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여러분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인간에게 불을 전해줬다는 이유로 제우스에게 형벌을 받은, 그 간을 쪼아먹히는 형벌을 받은 고대 그리스의 신인데요. 마치 프로메테우스처럼 인간에게 금지된 어떤 생명 창조의 진리에 다가갔다가 벌을 받은 이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런 제목을 붙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의 서문에도 잠깐 나오는데요. 이 책은 메리 셸리가 제네바에서 지내던 중에 바이런과 그 남편인 퍼시 셸리와 함께 우기를 보내던 중에 이 비가 오는 꿉꿉한 이 날씨 속에서 한번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당 한 편씩 써보자라고 했다가 메리 셸리 혼자 완성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프랑켄슈타인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프랑켄슈타인에 등장하는 괴물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프랑켄슈타인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냐? 이 괴물을 창조한 사람, 그러니까 빅토르의 성입니다. 이 책은 이중의 액자 구조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오디오북을 딱 듣게 되면 프랑켄슈타인을 읽어본 적이 없으신 분은 아마 조금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인 로버트 월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본인의 누님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 로버트 월턴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프랑켄슈타인의 첫 번째 화자입니다. 이 사람은 북극을 탐험을 해서 인간에게 보탬이 될 만한 진리를 발견하겠다라는 엄청난 열망에 들떠있는 그런 젊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북극을 탐험을 하다가 어떤
이상한 괴물의 형체가 썰매를 타고 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뒤쫓아가던 사람을 구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주인공인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은 구조가 된 이후에 로버트 월턴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창조한 이야기입니다. 이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은 굉장히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생명 창조의 비밀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손으로 어떤 괴물을 창조를 하게 되죠.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 줄 모르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가 이 괴물이 이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에게 일종의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화자가 또 괴물로 한 번 더 바뀌게 됩니다.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 가족 여행을 갔다가 괴물이랑 마주하게 되는데요. 빅토르를 만난 괴물은 본인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처절하게 이 빅토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2중의 액자 구조로 되어 있고 3명의 화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괴물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마이크는 이제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에게로 돌아오고 마지막에는 로버트 월턴에게로 돌아오면서 이 기나긴 장대한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책을 막상 읽어보거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의 이름이 아니라는 점도 그렇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여기 나사 꽂혀 있고 막 스티치 달려있는 그 얼굴 네모난 괴물 있잖아요. 그런 아주 납작한 이미지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훨씬 더 많은 층위의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의 키워드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물론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키워드들 3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극히 잘 알고 계실 이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 있잖아요. 괴물을 창조했다가 그 괴물과 함께 파멸을 맞이하는 그 이야기가 이 프랑켄슈타인의 굉장히 중요한 골자가 될 텐데 거기서 드러나는 어떤 창조와 파멸의 그 키워드예요. 이 프랑켄슈타인을 처음에 딱 펼치면 서두에 존 밀턴의 실락원의 한 구절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락원이라는 서사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성경의 이야기 있죠.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먹고 신을 거역하게 되면서 벌어진 이야기를 굉장히 장대한 서사시로 풀어낸 그런 작품인데요. 메리 셸리 역시 실락원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고요. 이 퍼시 셸리랑 원래는 결혼 관계가 아니었다가 도피 생활 한 2년차 정도에 그 존 밀턴의 생가 근처에서 결혼을 해요. 두 사람 다 존 밀턴을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 실락원의 인용은 앞에 서두뿐만이 아니라 그 중간에 괴물이 막 해주는 이야기 중에서도 나오거든요. 괴물이 본인이 처음에는 언어라는 걸 전혀 모르다가 이제 책을 읽게 되는데요. 3권의 책을 읽게 돼요. 그 중에 한 권이 실락원입니다. 그래서 괴물이 나는 이 실락원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빅토르에게 들려주게 되는데요. 존 밀턴의 실락원도 그렇고 이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도 그렇고 어떤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그리고 이 두 존재가 서로를 어떻게 파멸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병렬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작가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풀이를 할 때 비단 어떤 과학기술이나 어떤 인간의 오만뿐만이 아니라 예술가에 대한 은유로 읽기도 해요. 예술가는 늘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술가와 예술가가 창조한 작품의 관계로 읽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프랑켄슈타인은 어떤 창조와 그 창조된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은유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따뜻한 가정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메리 셸리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다지 따뜻한 가정에서 지내지를 못했어요. 자라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가정사가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중간에 잠시 이 스코틀랜드에서 지냈던 시기가 있어요. 윌리엄 백스터라는 사람의 권유로 그 집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단짝 친구도 만들고 그랬던 굉장히 행복한 단란했던 시기가 있는데요. 메리 셸리는 아마 그 시기를 굉장히 본인의 가정에 대한 이상향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프랑켄슈타인 소설에서는 반복적으로 굉장히 화목하고 어떤 단란한 가정의 분위기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이 가정의 화목함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어떤 충만함을 주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환경의 교육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걸 엿볼 수 있는 게 이 프랑켄슈타인 소설에서 괴물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로 태어나게 됐다가 이런저런 환경에 의해서 일종의 독학을 하면서 세상을 알게 되는데요. 그 독학의 과정이 너무나 황량하고 너무나 괴물에게는 괴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 괴물이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처음에 선의를 가진 존재였으나 내가 겪은 일들로 인해서 복수심과 증오심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제 원망을 막 하거든요. 이 괴물이 만약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조금 더 화목한 분위기에서 자라날 수 있었다면 굉장히 이 이야기의 결말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 숨어있는 어떤 메리 셸리의 갈망이라든가 어떤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메시지들을 군데군데서 찾아볼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고독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지배적인 정서가 고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느껴요. 제가 오디오북을 읽으면서도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책에서도 여러 번 고독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책의 세 명의 화자, 그러니까 로버트 월턴과 빅토르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괴물 이 세 화자는 모두 각각의 방식으로 고독을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로버트 월턴 같은 경우에는 누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계속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벗이 없다.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벗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외롭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로버트 월턴의 고독이겠죠. 두 번째로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의 고독은 본인이 해서는 안 될 이 생명 창조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아무에게도 이것을 털어놓을 수 없고 또 아무에게도 이 힘듦을 나눌 수 없다는 데에서 오는 고독, 더해서 괴물이 차례차례 계속 이 프랑켄슈타인을 죄어오는 방식으로, 스포일러는 안 할게요, 죄어오는 방식으로 복수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깊고 지독한 고독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제 그것이 빅토르의 고독이 될 테고, 마지막으로 괴물의 고독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본인의 마음을 나눌 존재가 아무도 없고 사람들은 자신을 보기만 하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가고 아무도 나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고 그런 데에서 오는 이 괴물의 또 굉장히 깊은 고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화자가 모두 굉장히 고독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 전체 소설을 관통하는 매우 핵심적인 정서이자 제가 감히 짐작하건대 메리 셸리가 굉장히 많이 느꼈을 정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정도로 이 소설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런 키워드 외에도 이 메리 셸리가 살았던 시대에는 유럽의 소위 계몽시대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계몽시대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메리 셸리의 가정사에 비춰서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다른 여러 가지 키워드들은 여러분이 직접 이 책을 보고 들으시면서 파악해 보시기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이 책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한자도 빼놓지 않고 모든 얘기를 다 읽었습니다. 뒤에 해설 부분을 제외를 하고요. 앞에 권두에 등장하는 신라권의 인용문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모든 문장을 다 읽었는데요. 그 오디오북을 녹음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녹음하는데 걸린 시간은 총 열흘이 걸렸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총 20시간이 걸린 건데 월화수목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일에 거의 매일같이 스튜디오에 나가서 같은 시간에 나가서 2시간씩 책을 읽고 집에 돌아오는 그 과정을 반복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거 제안이 왔을 때 이게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제안을 주실 때 하루에 2시간씩 보통 읽는다라고 하셔서 2시간밖에 안 읽는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2시간을 읽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힘든 일이었고 그 2시간 동안 완전 방음이 된 상태에서 굉장히 발음에 신경을 쓰면서 낭독을 하고 감정이입도 하고 그런 상태로 읽는다는 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얕봤던 과거의 저를 반성하고 싶고요. 본인 방송에서 거엽다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2주 넘는 시간 동안 커피를 못 마셨어요. 커피도 못 마시고 홍차도 못 마시고 술도 안 마시고
제가 이제 뭐 노래 녹음 같은 거 있으면 매운 것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초콜릿도 안 먹고 금 카페인 상태로 산 거예요. 그래서 첫 녹음이 끝나고 집에 갔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커피도 못 마셨고 체력도 너무 많이 썼고 그런 상태여가지고 처음에는 졸려서 며칠 동안 정신을 못 차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좀 적응이 돼서 괜찮았긴 했어요. 그래서 한 2주 넘게 목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녹음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느낀 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제가 싱어송라이터거든요. 제가 음악 녹음도 많이 해봤는데 노래 녹음이랑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게 노래 녹음을 할 때는 반주가 있는 상태에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약간 반주가 먼저 나와주면 제가 거기에 실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녹음을 딱 들어가면 완전 정적 상태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제가 목소리를 내면 정말 그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약간 무반주로 노래를 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너무 낯설기도 했고 이제 노래는 노래니까 감정 표현을 하는 게 비교적 쉬운데 책을 읽으면서 감정 표현을 하려니까 약간 연기도 하게 됐거든요. 하다 보니까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결과물은 괜찮게 나왔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읽으면서는 약간 좀 낯선 느낌이 많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녹음을 할 때 밖에서 엔지니어 분이 들으면서 계속 디렉션을 주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읽다 보면 문장이 끊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문장을 들을 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곳에서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제가 상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멈추고 감독님 여기서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이 수식어를 어디다 붙여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발음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기도 하고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이 지명이나 이름이 나오면 그게 다 약간 서양식 지명이고 서양식 이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시옷이 들어가는 지명을 세게 발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레가 살레브, 쥐라 그리고 사부아의 알프스 산맥에 메아리 쳤다 뭐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제가 자꾸 살레브를 쌀레브라고 읽는 거예요. 사부아도 사부아라고 자꾸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계속 이렇게 이거를 너무 세게 읽지는 마시라라고 계속 디렉션을 주셨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영어 지명스러운 건 그렇게 읽게 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약간 순한 발음으로 하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고쳐서 발음을 하는 게 약간 애를 먹었고요. 이 정도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있었던 소소한 뭐 TMI 에피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책 자체, 낭독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독서의 기쁨에도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책을 이제 눈으로 읽는 거랑 낭독을 하는 거랑 듣는 거랑 다 굉장히 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눈으로 읽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빠르죠. 일단 속도도 빠르고 여러분이 이거를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데 낭독은 그거랑 완전히 다른 경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이 눈으로 읽을 때는 약간 나랑 거리가 있는 느낌이라면 낭독을 할 때는 이 책이 나를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느낌인 거예요. 약간 좀 추상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책이랑 친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랑 신체 기관 자체가 나한테 좀 더 붙어있는 느낌? 그래서 내가 직접 이 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약간 책을 내가 직접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더 들기도 해서 사실은 책을 읽다가 제가 이걸 내색을 감독님한테는 안 했는데 중간에 되게 울컥한 적이 많았어요. 읽다가 약간 너무 서러운 거야. 이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너무 다 엄청 처절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읽으면서 슬픈 부분도 많았고 읽으면서 생각을 한 게 진짜 슬픈 소설 읽으면 큰일 나겠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소년이 온다를 낭독을 해서 그런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저 NG 진짜 많이 났거든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읽으면서 되게 막 그 감정이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울컥했던 부분도 있고 반대로 읽으면서 되게 속으로 주인공 욕을 한 부분도 되게 많아요. 막 되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본인이 생명 창조를 해놓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 같은 거. 본인이 괴물을 만들어 놓고 괴물이 와서 책임을 요구하니까 막
너는 나의 적이다, 막 저리 가라, 꺼져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 읽으면서 아니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왜 꺼지라 그러지, 막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책을 읽는다라는 느낌을 낭독하면서는 받았는데, 책을 들으면서도 아마 눈으로 읽는 거랑 다르게 조금 더 낭독에 가까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낭독한 프랑켄슈타인의 파일도 들어봤는데 제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책을 읽었던 것이 여러분에게도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뭔가 오디오북이라는 매체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한번 이번 기회에 들어보시면 아, 이게 눈으로 책을 읽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 드는구나 라는 걸 직접 경험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나마 이 오디오북을 간접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짧게 낭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낭독해드릴 부분은 제가 스포일러가 없는 구간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싶어서 뒤에 결말 부분은 조금 피하려고 했고요. 지금 들려드릴 부분은 이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 본인이 발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열의에 차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짧게 지금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정진하던 나의 사기를 북돋워 주었다. 내 뺨은 연고로 창백해졌고 집 안에만 갇혀있다 보니 몸도 쇠약해졌다. 확실한 결과를 바로 눈앞에 두고 실패할 때도 있었다. 그래도 하루가 지나면, 아니 1시간이 지나면 실현될 거라는 희망에 매달렸다. 나 홀로 품고 있던 비밀은 온 존재를 바친 그 희망이었다. 휘영청 밝은 달이 한밤의 작업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사이 긴장도 못 풀고 숨가쁘게 흥분한 채로 나는 구중의 은신처까지 자연의 꽁무니를 추적하곤 했다. 불경스러운 무덤의 습지를 허우적거리며 돌아다니거나 생명이 없는 진흙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겠다고 산 동물을 고문하던 은밀한 고초가 얼마나 소름 끼치게 무서웠는지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사지가 덜덜 떨리고 두 눈이 기억 속에 허우적거린다. 하지만 그때는 저항할 길 없는 광기에 가까운 충동에 내몰려 오로지 전진했다. 영혼도 감각도 모두 잃어버려 오로지 이 한 가지 연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 같았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읽은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오디오 클립 오디오북에 참여하신 많은 이 분들 중에 책을 선정하고 또 책을 직접 다 읽고 이렇게 영상도 찍고 여러분께 소개도 하고 또 BGM까지 직접 선곡을 한 사람이 저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손길이 모든 과정에 다 닿아 있는 저희 애정이 담긴 오디오북이니까요. 여러분 중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읽어본 적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오디오북을 통해서 여러분이 프랑켄슈타인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프랑켄슈타인 외에도 여러 가지 오디오북이 지금 오디오 클립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셔서 관심 가는 책들 들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저번 영상의 이벤트 당첨자는 아래 댓글에 쓸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당첨되신 분은 제 이메일로 성함과 주소, 연락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랑켄슈타인의 오디오북은 이번 가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